고혈압 바로 알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말초혈관까지 혈액을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때 동맥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 심장에 있는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심장이 수축해서 동맥혈관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가 그때가 가장 혈압이 높습니다. 이때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으로 대정맥을 통해서 피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때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이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맥압입니다. 맥압은 뭐냐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그 혈압치를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차가 40이지 않습니까? 그 숫자 40이 그게 맥압입니다. 근데 이게 50을 넘게 되면 이거는 뭔가 대동맥 쪽에서 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몸에 우리 동맥에 동맥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반드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인 맥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혈압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 표를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낮이 되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 낮 동안은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바뀌죠. 그리고 해가 지고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치유 모드로 바뀝니다. 활동 모드일 때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위에 이 붉은색이 수축기 혈압이고 밑에가 푸른색이 이완기 혈압인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서로 연동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수축기 혈압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낮 동안 활동 모드인 낮 동안은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00에서 14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죠. 하루에 혈압이 40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그만큼 혈압이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 낮에는 활동할 때는 이게 교감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혈압이 120을 기준으로 이게 100에서 14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혈압이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혈압이 피크치를 쳤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잠을 잘 때 제가 이게 노란 이 네모상자로 표시한 이 부분이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 혈압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80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수면 시에는 혈압이 12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이 밑 급이 이하로 있는 거죠. 100 이하로. 근데 이 수면을 하는 동안 이 혈압이 더 떨어졌을 때와 덜 떨어졌을 때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잠을 자는 동안.
이 혈압이 더 떨어졌을 때를 이걸 우리가 수면을 따지면은 이거를 무슨 수면이냐 그러면 논렘 수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 이 숙면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렘 수면입니다. 이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요 수면을 충분히 취할 때 혈압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100 이하로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가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하고요. 이 부교감신경이 지배할 때 그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림프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림프구는 무엇을 하는 면역세포입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와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대표적인 림프구입니다. 그러고는 6시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해 뜨기 1시간 전부터 다시 혈압이 조금 올라가서 1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해가 뜨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자,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혈압이 40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잠잘 때는 더 낮게 떨어지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낮에 혈압을 병원에 가서 재었다? 그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혈압은 그럼 언제 측정하는 게 좋은가? 혈압은 수시로 40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지난 다음에 책상 앞에 의자에서 한 5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팔을 책상에 올려놓고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혈압계를 통해서 측정한 혈압, 이걸 기준값으로 보는 게 자기의 혈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일주일간 평균 혈압 수치를 계산해서 이게 나의 혈압입니다. 혈압에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혈압을 가지고 혈압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낮에 그냥 혈압 잰 거 가지고 관리하시면 거기 상당 부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혈압의 기준, 이 기준치가 어떤 역사 속에서 바뀌어왔는지, 변해왔는지 하는 것을 독일, 미국, 우리나라 세 가지 경우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독일은 1974년 이전에는 고혈압의 기준이 160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2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160이면 우리는 혈압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4년에 독일에서 고혈압 퇴치 연맹이 설립되고서 기준 혈압을 160에서 140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뭐 이완계 혈압은 90으로 그렇게 낮췄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16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혈압 환자가 700만 명이 있는데 140으로 낮추니까 20ml를 더 기준 수치를 낮추니까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혈압 퇴치 연맹을 누가 후원했냐? 그 당시 독일의 제약회사들이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의 기준을 정하는 데는 제약회사 입김들이 많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 미국도 고혈압 합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때는 혈압을 더 강화하죠. 기준치를. 그래서 고혈압의 전 단계를 도입합니다. 130에서 139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85에서 89를 고혈압의 전 단계로,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3살 이상의 어린이에게도 혈압을 집단으로 검진하라는 그런 권고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권고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2013년도 고혈압 합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처음으로 60세 미만 고혈압 기준을 140ml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60세 이상은 고혈압 기준을 10을 더 높인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혈압치를 더 이제 150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기준치 이상의 고혈압 환자도 고혈압 약을 먹기 이전에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하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는 정상혈압 기준이 수축기가 140이고 이항기가 85였어요.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정상혈압을 120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20 더 높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기준을 어디를 따르냐 하면 미국을 따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미국 고혈압 합동위원회 기준을 적용했죠. 그래서 정상혈압은 수축기가 120, 이항기가 80. 전 단계는 130에서 139, 이항기는 85에서 89. 그 다음에 고혈압의 기준을 140 이상으로 잡은 거예요. 이항기는 90 이상으로. 그런데 2013년도 미국 고혈압 합동위원회에서 6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눈 그 기준치는 우리나라는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검진을 가서 혈압이 130 이상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이 자료를 찾는다고 힘들었는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신생아는 지금 우리와 같이 혈압을 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자, 신생아는 수축기 혈압이 얼마냐? 30에서 60 사이에요. 그럼 신생아가 60 이상이라 그러면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입니다. 왜냐? 그거는 태아 때 모체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신생아는 30에서 60으로 수축기 혈압이 요 사이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60에서 90 서서히 올라가죠. 청소년은 90에서 120. 그래서 성인이 되면 120에서 140으로 수축기 혈압이 왔다 갔다 하죠. 60세 이상은 120에서 150으로 왔다 갔다. 제가 오늘 위항기 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되고 또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이 또 경직이 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20에서 14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0세 이상에 적용되는 혈압은 2013년도 미국 고혈압 합동위원회처럼 10 정도 더 올린 수치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살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 환자가 2007년도에 708만 명이었는데 지금 뭐 한 2021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4년 지났죠? 1374만 명입니다. 그 사이에 667만 명이 증가. 굉장히 많죠, 고혈압 환자 수가. 그런데 아직도 이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에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혈압 환자의 95%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혈압이라 그래서 이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그때는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고혈압이었는데 지금 2차성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냐? 그럼 혈압이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영양소는 조금 덜 들어와도 그렇게 세포가 다급해하지 않는데 산소가 덜 들어오면 세포가 세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뇌세포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우리가 골든타임을 3분 1로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그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보내달라고 뇌에다가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 산소를 더 많이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혈액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가 그 안에 헤모글로빈 2억 5천만 개, 한 개의 헤모글로빈이 4개의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혈구 하나에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그러면 심장의 박동을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고 하나의 정상이에요. 세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혈압을 산소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고혈압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의 원인이 불투명하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불분명한지. 첫째는 우리가 혈관 탄성이 저하되거나 또는 동맥경화가 되면 혈관 탄성이 저하되죠. 그러면 왜 그러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느냐. 그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그거를 제거를 하면 동맥경화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분들, 고혈압이 된 부분들은 그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뭘 관리해야 되냐.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특히 저녁에 잠을 잘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이게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관 탄성을 떨어뜨립니다. 또 하나는 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려면 혈관 손상이 있고 거기에 LDL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 손상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게 붙고 거기에 혈전도 붙고 칼슘도 붙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면은 동맥경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많으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어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이게 이 혈관을 동맥경화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 탄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고혈압은 뭘 관리해야 되냐? 근본적으로는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약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 하나마다 다 글롬이라는 이런 개폐를 할 수 있는 밸브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를 원활하게 해야 혈압이 조절됩니다. 근데 이 글로미가 점점 퇴화를 하게 되면 이 글로미가 잘 닫히지 않고 잘 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글로미를 퇴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설탕과 술입니다. 알코올. 이걸 과다하게 섭취하면 모세혈관의 글로미가 점점 퇴화가 되는 거죠. 그럼 모세혈관의 글로미 퇴화를 막으려면 일단은 설탕과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혈액이 오염되면 이 혈액이 오염되어 가지고 혈액이 산성화가 진행되면 어혈이 생기죠. 그럼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으면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또 이 어혈 중에서도 당독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당독소가 신장의 사구체 쪽으로 이게 막히면은 더욱더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혈당이 올라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당연히 혈액이 오염되고 이게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오래 되는 분들은 반드시 고혈압까지 같이 따라오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결핍이 일어나면 그러면 심장과 혈관의 수축 이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불완전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칼륨이 충분해야 된다. 자, 요거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우리 복부 대동맥이라는 게 배꼽의 뒤쪽으로 등 쪽으로 붙어서 거기서부터 양쪽 양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복부 대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바깥에서 그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복부 비만이나 또는 복부의 근육이 경직되고 또 장이 유해균 우위로 되어가지고 장이 계속 팽윤 상태가 일어나면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 크게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범주를 어떻게 하면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냐? 자,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식사를 이게 과도한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그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제한 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죠. 특히 비타민 중에서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글로미가 퇴된다. 그럼 설탕과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고 풍욕이나 내곤욕을 하게 되면 그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팽창됐다가 수축됐다가 하면서 이 글로미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자, 혈액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해야 되고 대신 자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생수나 죽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체액의 칼륨, 칼슘, 마그네슘 결핍, 생수나 죽염, 필수 미네랄 섭취해야 되죠. 복부 대동맥이 압박받는다? 당질 제한식으로 복부 비만을 줄이고 결국은 복부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케톤체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녁 소식을 하고 복부 이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관리를 위한 운동은 뭐냐? 저희가 그 K-피크린 캠프에서도 계속 하는 그 운동 6가지 중에서 2가지입니다. 양손 흔들기 운동. 이 양손 흔들기 운동을 아침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하루에 2번 정도 하면요. 심장과 뇌가 건강해지고 등이 굽는 것을 방지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등측석 운동. 이게 11자로 서서 2분간 하는 운동이죠. 손을 늘어뜨린 상태 속에서 손끝에 힘을 딱 모아서 하루에 10분, 일주일에 50분, 10주 계속하면 수축기 혈압이 10 떨어진다. 혈압약 하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운동만 해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고혈압이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고혈압 약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혈압약을 먹지 않고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 겁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고혈압약은. 크게 부작용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 고혈압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뭐예요? 자,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액의 용적을 줄이자는 거예요. 혈액의 용적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놓은 게 이뇨제입니다. 그런데 이뇨제가 부작용이 심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개발된 고혈압약이 뭐냐. 그러면 심장의 박동수를 줄이자. 심장의 박동수를 줄이면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압 강화제가 나옵니다. 혈압 강화제를 이거를 계속 쓰면 심장박동수가 줄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전신의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놓은 게 뭐예요? 아, 그러면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자. 그래서 이게 심장에 아드레날린 그 호르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베타 수용체를 그걸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자. 그 다음에 놓은 게 이것만 가지고 다 이것만 한계에 부딪히니까 왜 한계에 부딪히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심장과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자. 그래서 칼슘 채널 차단제가 나온 거예요. 심장과 혈관으로 들어가는 칼슘 채널을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럼 수축이 덜 되니까. 마지막에 지금 놓은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약물이 이거는 신장에서 효소 분비를 억제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압약의 개발 과정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심장을 가운데 두고 뇌와 콩팥, 신장 그 사이에 끊임없는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혈압이 올릴 필요가 있으면 심장의 박동을 빨리 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혈압약을 먹어서 심장의 박동수를 떨어뜨리다가 혈액을 공급을 줄이면 신장 쪽으로 콩팥 쪽으로 혈액이 덜 들어오면 콩팥은 혈액이 덜 들어오면 자기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혈액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나중에 최후의 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효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된 겁니다. 혈액의 용적을 줄이자는 거는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보면은 이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돌리고 보면 혈장이 55%고 그 다음에 혈구가 그게 45%죠. 백혈구, 혈소 반, 적혈구 40%.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혈장을 더 이노제로 더 빼내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이게 이노제예요. 그 다음에 혈압 강화제는 이 심장의 박동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곧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약이 개발된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 이야기 차단하니까 아드레날린이 못 들어가니까 심장이 덜 뛰죠. 그럼 이건 어떤 부작용이 있냐? 이렇게 되면 이게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산소 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심한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발기부전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놓은 게 칼슘 채널 차단제. 이거 심장하고 혈관의 칼슘 채널을 차단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놓은 게 레닌 안지오텐신 약물.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돌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조절하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또 하나는 수분을 조절함과 동시에 신장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그 혈액의 양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뭐 이걸 제가 이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신장에 들어오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해요. 그러면 간에서 안지오텐신호격이 나와서 그 다음에 폐 표면과 신장 내피에서 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나왔어. 안지오텐신 2로 바뀌었어. 안지오텐신 2가 이게 결국은 수분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이거를 하나는 뭐예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그러니까 폐 표면과 신장 내피에서 만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억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지오텐신 2가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하는데 이걸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게 레닌 안지토시 약물입니다. 이게 부작용이 없다? 이게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혈압약 판매액을 제가 2017년까지 했다가 이번에 요 강의하기 위해서 최근에 놓은 게 2020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건강시스템평가원 자료가. 그래서 계속 증가하죠. 2020년에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한 5천억 더 증가했잖아요. 혈압약이. 그래서 2020년 보면 아까 말한 레닌 안지오텐신 약물이 1조 5천억이에요. 칼슘 채널 차단제가 3,446억, 베타 차단제가 1,451억. 혈압 강화제나 인슐린은 특별한 경우에는 잘 쓰지를 않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2조 597억. 그러니까 엄청난 혈압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자,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한, 결국 혈압약을 복용한 그룹의 평균 수명이 혈압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 수명보다 더 짧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혈압을 무리하게 혈압 수치를 내리기 때문에 뇌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뭐예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이상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약을 먹으면 심장 발작도 줄어들고 수명도 더 늘어나겠지 생각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뭘 해봤느냐. 이게 혈압약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30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한 그 그룹이 치매에 걸리기 더 쉽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혈압을 더 수치를 뭐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올렸는데 그걸 혈압 수치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리 작용을 교란시켜 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렸잖아요. 우리 과연 그러면 고혈압이라고 판정되면 그냥 병원에 가서 뭐 돈도 별로 안 들죠. 다 의료보험 혜택 받으니까. 그리고 쉽잖아요. 아침에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에 대한 고혈압약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개발된 혈압약은 순환계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심장과 신장에게 혈압을 강제적으로 내리기 위한 미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혈압약이 개발될지 모르지만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혈압을 내리려고 하는 한 그저 혈압 수치를 관리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식이요법, 영양요법, 운동요법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고혈압은 병이 아니고 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말초세포까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자율적인 생명활동,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는 세포의 경고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